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한다. 2009년 1월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법과 제도가 변화했고 협약이 이야기하는 권리의 존엄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일고 있는 불꽃을 보면서도 혼자 움직일 수도 도움을 외칠 수 없어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시설에 보내져 감옥 같은 삶을 살며 폭행당했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온 이들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작 몇 센티도 되지 않는 턱을 넘지 못해 고립돼 버리고 승강기가 없어 동물원 원숭이처럼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에 무력하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능력은 보지 않고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발언할 수 있는 목소리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포커스 박고은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2009년 1월 협약이 발효됐고 지난 9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첫 국가 보고서를 심사했습니다. 복지포커스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미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줄 장애인 신문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신문 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국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 지도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벌써 만 6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그 안에 획기적인 조항이 담긴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협약 역시 단순히 비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와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가고 사회에 적용해 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또 존엄성을 지켜간다는 목표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사회가 8번째로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인데요. 50개 장애인 권리 협약 조항과 선택의정서 1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 제53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담은 국제사회 차원의 협약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는데요.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한국도 협약을 비준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 2007년 3월 보건복지부의 당시 수장을 맡았던 유시민 전 장관이 유엔 본부에서 협약에 서명을 하면서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듬해 1월에 협약이 발효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헌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갖게 됩니다. 네,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과 한국의 비준 상황을 정리해 봤는데요. 전 세계가 함께 지향해야 할 장애인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이 이 한 국가와 사회 속에 들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인권, 이게 한국 사회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월드컵 보면서 오나가나 월드컵 얘기하듯이 제 욕심 사람들이 오나가나 장애인 권리,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 인권 얘기 안 하더라도 한국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인권, 우리 뭐 안전망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인권의식이 없거든요. 사람 하나, 생명 잃는 거 별거 아니고 그점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사람들 운전하는 거 자세히 보십시오. 자동차가 더 중요한 건지, 고급 승용차가 중요한지, 인간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 인간 존엄 사상이 없습니다. 인간답게, 사람처럼 떳떳하게, 보람있게, 재미있게, 자아실현대 해가면서 멋지게 사는 인간이 얼마나 되느냐, 장애인 가운데. 고달프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장애인 권리라는 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장애인의 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각각의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한국은 협약 제정 과정에서 장애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장애 여성과 관련한 별도 조항과 접근성, 이동권 등의 중요성을 제안했고, 이러한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약 제정 과정 활동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영향력이 이어졌습니다. 실질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 관련법의 정비도 추진됐습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장애 관련 법들이 줄지어 발표됐습니다.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장애 관련 각종 국제 대회들이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유엔에스캅 정부 간 고위급 회의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 전략 선포, APDF 아태장애 포럼과 RI 재활협회 세계대회, DPI AP 아태장애인 대회 등 4개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같은 시기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유엔에스캅 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앞으로 10년간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함께하는 노력을 약속한 인천 전략의 주도적 역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됐을 뿐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하루하루 삶을 고민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됐고, 인권 침해와 사건 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체감은 항상 느리죠. 그 장애인 이제 활동 보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자기한테 뭐 2-3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보장되고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야간에 이제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느리다고밖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장애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틀들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긴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양적인 팽창을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질적인 담보를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의 어떤 전환들이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 목표와 현실이 이질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일 텐데요. 지난 9월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한 첫 국가보고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보고서 심사란 어떤 것인가요? 네, 장애인 권리협약에는 협약을 비준하고 나면 발효한 국가가 2년 내로 협약 이행 상황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심사가 끝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평가가 담긴 최종 견해가 공개가 되는데요. 한국의 첫 국가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1년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협약을 비준하다 보니까 조금 기한이 늘어져서요. 지난 9월에 심사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심사 보고를 통해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최종 견해를 받게 됩니다. 첫 국가보고서 비준 2년 만에 제출하고 이제 4년 후에 후속 보고서 준비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첫 국가 심사 일정이 좀 늦어지면서 다음 보고는 2019년에 2차와 3차 보고서 병합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협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실질적 이행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의 또 보고와 심사 과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과정이 국가 사회 속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요, 정부 모든 분야,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들은 물론 사회 현상까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국가 보고서 외에도 민간 보고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국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긍정적 부분만 강조하게 되다 보니까 현실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민가 보고서를 받아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질적 삶의 모습을 바라보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 역시 민간 보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국장애포럼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연대, 이 두 이름으로 해서 장애계 단체들이 연대를 이루면서 민간보고서 유엔에 보내게 됐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역시 민간보고서와 국가보고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에 명시한 이행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지적을 했고요. 사회 전반에서 장애 관련 의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심사한 한국의 협약 이행 평가는 어땠나요?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지난 10월 3일날 공개됐는데요. 장애 등급제 개선에서부터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까지 한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숙제들을 모두 확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견해는 3개 부문 66개 항이 포함이 됐는데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그리고 장애인 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제적 역할로 명시됐었던 인천전략 추진 역시 국제협력 강화 부분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최종 견해에는 다수의 내용이 우려와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조금 더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가야 하는 길이 멀지 않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평가한 이 한국 사회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상황을 보면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장애 등급 판정 제도를 검토해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 이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 활동 지원 서비스의 확대 적용, 또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이 명시됐습니다. 장애 여성 관련 정책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도입, 또 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강화, 또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이동권 확보와 정책 점검도 권고 대상입니다. 네, 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와 관련 지원 마련, 또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기준 적용, 성년 후견제가 대체 의사결정이 아닌 이 조력 의사결정으로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또 선호도를 존중할 것,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 박탈을 허용한 법률 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장애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금액 산정, 수화와 점자를 공식어와 문자로 지정할 것,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과 협약 25조 2항, 유보 철회 등이 최종 견해에 포함이 됐습니다. 장애권리협약은 강제성이 있는 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마디로 강제성이라는 건 세계 각국에 창피주는 거죠. 국가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법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온 세계에 다 늘어놓은 얘기가 돼서 상당히 좀 거북할 수도 있죠.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여행 나가면 어디는 장애인의 천국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얘기고 보고서를 읽어보면 스웨덴, 호주, 영국, 오스트리아 선진국들을 봐도 선진국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장애의 개념입니다. 주로 의료적 개념, 어떤 개인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적 모델 또는 인권적 개념으로 장애 개념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워해요. 한국 사회에 제시된 수많은 숙제들, 지금부터는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장애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 등급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 모델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법과 제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바로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등급제가 명시되고 있고요. 의료적 손상 개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 제공이 바로 이 장애 등급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 손상만 바라볼 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나 필요성, 그 환경에 대한 고려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가 지원되면서 활동 지원제도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체험활동을 해서 자립생활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56분경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그곳에 혼자 있던 송국현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창문에서 그냥 연기 많이 나오고 그냥 내려가서니까 사람 그냥 문 두드러 그냥 사람 나왔는데 그냥 사람 안 보여요. 송 씨는 27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자립생활을 꿈꾸며 지역사회로 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종합장애 등급 상급을 받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지난 4월 13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고 송국현 씨는 닷새 뒤인 1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그의 꿈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장애 등급과 또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재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손상을 가진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태도와 어떤 물리적 장벽, 환경의 문제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바뀐다는 것은 문제 원인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의 의료 모델일 경우에는 개인의 손상을 완화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들이 정책의 주요한 초점이었다고 하면 장애인 권리 협약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의 문제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런 재활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을 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차별과 분리가 되고 있는 원인이 크게는 사회의 어떤 태도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사회의 어떤 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어떤 물리적 장벽들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들로 이제 정책이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자 했던 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 등급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의료적 기준에만 의존한 복지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됐던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운동이 더욱 불붙듯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의제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판정 체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그 방법과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장애 우려가 나오면서 좀 이런 마찰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접근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서 이야기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회에는 참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접근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동권에서부터 또 시설물과 건물 진입에 대한 접근성, 나아가서 빠른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공감적인 접근성 외에도요. 정보 접근성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 참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닿는 곳, 발이 닿는 곳 곳곳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작 몇 센치가 되지 않는 턱을 넘지 못해 고립돼 버리고 승강기가 없어 동물원 원숭이처럼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에 무력하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인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물들이 언제 어디서 위협을 가할지 모르고요. 끊겨버린 점자 블록은 한치 앞을 함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동권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요. 버스를 타려고 하지만 저상버스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온다고 해도 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시외 이동권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 배차율이 낮지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에는 단 한 대도 배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고속버스 진입을 시도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버스에 타긴 했지만 휠체어를 놓을 공간도 앉아있을 자리도 턱없이 비좁습니다. 우리도 정당하게 돈 주고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것이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차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콜택시 등이 의무적으로 운행되긴 하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에 진행된 시외 고속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위 현장인데요. 이 저상버스가 배차되거나 별도의 탑승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외 고속버스에 장애인들은 오르지 못했고 당시 경찰들이 최루액을 쏘면서 장애인들을 막아세워 큰 마찰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국내 법은 물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사회 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계는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버스 터미널로 나가 버스를 타기 위해 시도를 했고요.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노숙 농성까지 감행합니다. 그런데 취재 현장에 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그들만의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버스를 타기 위해 선전전을 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버스 계단에 막혀서 탑승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시간을 뺏는다고 호통을 치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만나게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장애인들이 외치는 이동권 확보는요. 사실 특정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은 물론 이 노인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부분에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지 포커스,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수준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그중에서도 의사표현이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편견 때문에 이 인권 침해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인데요.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심지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요, 국가보고서 심사 결과 통해서 인권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과 노동력 착취, 횡령 등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당 시설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이들에게 가해자가 나타나서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이런 2차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사례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이 올해 초에는요, 또 여론을 시끄럽게 했던 인권 침해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외딴 섬에서 수년간 장애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입니다. 당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4평밖에 안 되는 방에서는 지적장애인 최 모 씨와 시각장애인 김 모 씨가 생활하면서 밤낮 없이 염전에서 일했습니다. 염전 운영자인 홍 모 씨는 최 씨 등 장애인들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 건물공사 잡일 등을 시키면서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 어깨도 치고요. 어깨나 뭐 허리 등 뭐 다리 뭐 닥치는 대로. 피해자들은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직업 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전남 신안에 있는 외딴 섬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지난달 읍내에 나온 틈을 타 몰래 어머니에게 편지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장애인을 폭행하고 감금해 횡령을 일삼은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요. 또 심지어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도 있어서 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었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악질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절실할 때인데요. 특히 이번에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보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권한을 박탈하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정신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을 허용하거나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는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있는 이제 정신장애인들이라든가 이제 발달장애인 문제들이 이제 주요한 이슈들로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고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입원 문제가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자 2인의 동의에 의해서 이제 환자 자신은 이제 의사에 관계없이 이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는데요. 타의에 의한 입원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는 이제 정신장애인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뭐 그것을 적용한 예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가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조항들인 거죠. 그래서 권리위원들이 이거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부 당국자의 답변은 뭐였냐면 이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나 어떤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이제 권리협약이 왜 만들어지고 어떤 지향과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지적된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유보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면서 두 가지 사안을 좀 유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먼저 협약 2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보험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국내 상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인데요. 협약 비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상법 732조에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을 무효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두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비준 당시 정부가 유보 조항으로 남겨둔 뒤로 협약상 조항이 비준되지도 상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상법 개정이 한번 있기는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을 인정한다. 이러한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요.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보된 것은 선택의정서인데요. 선택의정서는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국내에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다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 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 조사권을 담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삶을 권리적 차원에서 지켜가기 위한 차별금지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에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에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 의정서의 비준을 미루고 있어 장에게는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권리 협약에서 서명하면서 선택 의정서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허울 뿐인 정말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표지에만 서명한 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는 있지만 선택 의정서를 채택해야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사례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권리 협약과 관련해서는 선택 의정서 비준까지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을 했다면 그만큼 정부도 의식이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법 개정과 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협약을 비준할 당시에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정부가 가졌던 의식을 되살려서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국가보고서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면 어떤 변화들이 또 필요할까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권리 차원에서 계획되고 단기적으로 모든 정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복지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포괄해서 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서 구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상설화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식적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정위원회가 상설 기구화되고 권위가 향상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보자면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 심사 받을 때만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내봐도 1년에 채 한 번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형식적인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거는 이후에 이제 집행과 평가의 과정도 당연히 그렇게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정위원회가 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그 산하에 이제 상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좀 제출하고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좀 위원회에서 그 검토한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이행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모니터링 그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만 이제 있는데요. 그런 그 독립적 메커니즘 안에 모니터링 메커니즘 안에 시민사회라든가 장애인 단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NGO들이 그 권리위원회한테도 설명을 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독립성 문제도 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그런 모니터링 메커니즘 안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 견해에도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권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희망은 장애계에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이 장애권리 협약을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 전략적 무기로 삼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고 장애계가 앞장서서 이거를 자꾸 주입시키고 끌고 나오고 캠페인하고 장애계가 이거를 우리 거를 해야 되는데 장애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너희들 거, 이건 장애인들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보건복지법 시위하고 그러면은 넥타이 부대가 합세 안 하거든요. 장애인들만의 저희들끼리만의 무슨 투쟁인 걸로 하는데 장애 권리 협약은 그러면 안 돼요.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인권 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그 속에서 장애인 권리도 살아나고 어떤 우리 시민적 권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 차원에서 인권 문화가 뿌리내려야 된다. 그런 운동을 장애계가 장애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시민들이 한번 합세해주는 그런 운동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들이 특별한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권의 중요성이라는 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리와 인권은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늘 곁에 두고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인권의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의미 있는 법과 정책이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 이후 한국은 이제 첫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겨졌는데요. 법과 제도들이 있지만 그만큼 장애인들의 체감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이제 우리가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법적 강제성이나 사회의 질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 모두의 권리를 위해 장애인 권리 협약은 한국 사회에게 한 발 더 나아간 인권의 방향, 그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현안들이 가야 될 이제 방향들을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뭔가 그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줬다는 점에서 우리 과제를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도 바뀌게 되고 태도도 바뀌게 되고 차별도 없어지고 편견도 없어지고 언어도 바뀌고 스스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기본이죠. 이게 기본법입니다. 장애 권리 기본법이에요. 이게 협약이.